한국은 젊은 약 5,200만 인구의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동아시아의 한 나라로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관 뒤에는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정치적 국가 위기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위해 예기치 않게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두고 깊이 분열된 국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잠정적 탄핵이 이어집니다. 양측의 시위, 반윤과 친윤 세력의 대립, 그리고 그 한가운데 분노와 공산주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국가일 것인가? 아니면 홍콩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인가? 한국의 국가 위기에는 미국, 중국, 북한 간의 권력 투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과 한반도는 자유세계와 전체주의 정권 사이의 전략적 경쟁 장소입니다. 우리는 서울에서의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는 이번 겨울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끄럽지만 평화로운 시위, 윤 지지파와 윤 반대파 시위가 천만 대도시 서울에서 벌어집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펜앤마이크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조사에서 국민의 51%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47%는 그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들은 근소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윤지지 시위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체포에 반대하며 둘 다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동규는 기자이자 유튜버입니다. 34세인 그는 윤 지지 운동에서 많은 젊은 보수 목소리 중 하나입니다. 수개월 동안 그는 시위 무대에서 진행을 맡아 대규모 시위를 수시간 동안 스트리밍합니다. 우동균에게 있어 요즘 대통령을 위해 싸우는 것 외에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몇 시간 동안 계엄령을 선포하셨을 때 이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모두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의회 투표 후에 그분은 깔끔하게 다시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을 회상해보면 윤 대통령이 갑자기 TV 연설로 국민에게 호소하며 오후 10시 30분경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를 주로 야당에 의한 정부 기능 마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2석을 차지한 야당은 한국 국회에서 다수당입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령 선포 1시간 후가 되어서야 폭력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80명의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갑니다. 카메라에 둘러싸인 야당 대변인이 무기를 집어듭니다. 군인으로부터 명령에 따라 실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극적인 장면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거리에는 탱크가 보이지 않고 사망자나 부상자도 없었으며 언론도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같은 밤에 계엄령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고
명확한 결과로 반대가 결정되었습니다. 잠시 후 2시간도 안 되는 임무 후 국회의사당의 모든 군인들이 철수됩니다. 윤 대통령은 6시간 후 비상사태를 종료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그 밤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우리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2월 11일 대통령님의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에서 대통령님은 자신의 동기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28분 동안의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왜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과 북한의 간첩 활동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것이 그의 평가에 따르면 야당의 거부 행위로 인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그가 우익 포퓰리즘을 조장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계엄령 선포를 통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고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법은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시나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하죠.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쪽에서의 위협과 북한의 침투 시도에 대해 모호한 암시는 했지만 당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엄 초기 한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설명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시민들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폭동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수년간 시위를 조직해왔습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을 계속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그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부산과 대구에서 그리고 수도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들에게는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과 그들의 반대 정책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 선포는 중요한 경고였다고 합니다. 보수 시위자들은 미국 국기를 들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과 그들의 연대를 보여줍니다. 많은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이 국가적 위협이라는 것을 젊은이들은 이제 깨닫는다고 합니다. 우동균 유튜버는 말합니다. 그는 거리 시위에 초창기부터 함께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거리 시위가 시작되었을 때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연말에 한남동 지역에 모였을 때 (2주) 동안 그들은 시위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낮으로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밤을 새웠습니다. 거리에서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과의 몇 차례 충돌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2월 17%에서 50% 이상으로 폭등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강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주의를 말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지금 무너진다면 이러한 공산주의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할 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리 젊은이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통한 공산주의적 영향력, 이 위협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할까요? 한국의 야당은
수십 년간 북한과 중국 두 정권과 가까운 정당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들은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관계 접근을 통해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소위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위해 보수적인 친미 여당과 대통령과는 달리 야당은 미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군사 협력을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수십 년간 거의 3만 명의 미군이 최우방 동맹으로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야당 정치인들은 반복적으로 점령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의 입장과도 같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한국에서 적극적인 작전을 수행합니다. 중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약 100만 명의 화교들을 기반으로 북한은 간첩 활동을 통한 침투로 말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요원을 모집합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정말로 모든 국가 권력의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교를 넘어서 군사와 경제를 넘어서는 그들은 이를 금융과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진행합니다. 중국과 북한 모두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둘 다 미군을 한국에서 쫓아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극좌파들도 그것을 원합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의 극좌 야당 사이에 이러한 은밀한 정치적 동맹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것과 이해관계가 높은 사람들, 야당의 중심에는 제명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정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그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비판자들은 그가 정부와 대통령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 시도해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 성향의 야당 지도자는 비판자들에게 좌파 포퓰리스트이자 범죄자로 여겨집니다. 그는 부패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주장합니다. 성남시장 시절 그는 사업가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유엔 결의안을 크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제명이는 현재 야당의 지도자이며 그는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입장에서 계엄령 선포는 권력을 잡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법원이 그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그런 정치적 야망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두 거대 정당 사이에 깊은 양극화가 드러난 국가 위기, 그리고 지금 나라를 거의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남 갈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남과 남 분열을 의미하며 이는 바로 한국 내 정치적 지형의 분열을 가리킵니다. 두 개의 큰 정치 진영으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나뉩니다. 한국이 직면한 도전은 만약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입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른 대북 정책을 추구하며 이러한 접근법과 북한의 포용 방식에 있어서 결국에는 중국의 역할도 필요하게 만듭니다. 많은 반윤 시위자들이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위에서 그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통 야당을 지지하는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2%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대다수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오랜 기간 제기된 선거 조작 의혹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때 초점이 되는 것은 가짜로 의심되는 투표용지로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의혹과 개표기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개표기는 콩고와 이라크 같은 다른 나라들로 수출되었는데 이 나라들에서는 선거 결과의 정확성이 의문시되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희생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요. 국민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한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의 선거 조작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공산주의 중국 간의 투쟁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이 싸움에서 이기길 바랍니다. 가장 큰 시위 운동은 서울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데 그는 수년간 매주 주말마다 야외에서 기독교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북한의 공산주의 위험에 대해 시위를 합니다. 전광훈 목사는 북한이 꼽는 가장 큰 적들 중 하나입니다. 정치적 반대자들과 언론인들은 그를 우익 포퓰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친윤 시위자들에게 그는 자유투사로 여겨지며 좌파 야당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계엄령과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한 그의 견해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매주 광화문에 모이는 이유는 그들이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절반이 부정선거로 인해 당선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조작 뒤에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해커 그룹들도 있는데 그들이 우리 선거 시스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과거 북한으로부터 여러 차례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중요 기관들에 대한 공격, 특히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판사들이 이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간주됩니다. 정보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사를 위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압박 이후에야 그들은 국가정보원의 기술적 시뮬레이션을 허용했습니다. 7번의 시도 중 6번이나 중앙선거 서버에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1, 2, 3, 4, 5. 이건 정말 농담 같습니다. 이건 북한과 중국을 직접 초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은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말입니다. 여기 비상사태를 위한 계엄령이 선포된 그 밤의 영상입니다. 윤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합법적인 접근을 확보하고 수년간 제기된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언론이 국회 앞 상황에 집중하는 동안 배후에서는 비밀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엄령 선포 단 6분 후 297명의 특수부대 병력이 국가선거관리위원회로 파견되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중앙선거서버는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보호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와 야당 모두 이러한 형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원들은 지금까지 심리된 모든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자체에 대한 수많은 고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경찰 조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선거 조작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거 부정은 야당에 의해 기본적으로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들은 선거 시스템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지적합니다. 연기가 있는 곳에는 불도 있다는 말처럼 한국 선거의 기반 시설인 중앙선거 서비스는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선거 조작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가 없는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야당이 국회에서 실제로 조사를 차단했고 국가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중국, 북한,
그리고 극좌 야당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통제하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중국이 추진하는 일종의 법적 수단을 통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면 인하대학교의 허병기 교수는 모든 수학자들이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년간 이 통계학자는 한국의 선거 결과를 분석해왔으며 2023년에 이에 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허 교수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런 사건의 발생 확률은 280대 1입니다. 이런 일은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 선거 조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말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공정한 민주적 선거는 독일이나 대만처럼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표를 집계하여 어떤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현재 한국의 이 투쟁에 담긴 가장 큰 국제적 메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특히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국민의 많은 부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5년 전 야당에 의해 설립된 이른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의해 집행된 논란이 많은 체포였습니다. 심각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3,000명의 경찰의 지원을 받아 그들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여 내란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체포는 합법성에 관한 대대적인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순간은 사법 시스템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한국의 주요 헌법 전문가 중 한 명이 말합니다. 한국이 홍콩처럼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큰 우려입니다. 이것은 과장된 주장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 경찰의 행동이 중국 공안과 유사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가 이 주요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공수처, 헌법재판소, 불법 행위들을 그냥 방치하고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야당. 그들 모두는 비밀 사법 카르텔에 연루된 것처럼 보입니다. 친중국적이고 친북한적인 야당 정치인들이 지배하는 사법 카르텔입니다. 많은 헌법 전문가들은 현재의 법 체계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둥으로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국적인 시위가 대학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처럼 학생들, 교수들, 검사들과 판사들이 탄핵 절차를 비판하고 최소 3명의 헌법재판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야당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석 재판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정한 재판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통 판사는 판결을 내리고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탄핵 과정은 마치 판결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국민의 약 50%가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선거 시스템, 그리고 야당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 점점 더 억압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과 심지어 유명인들도 지난 몇 달 동안 야당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그들이 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은
민주파출소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소위 허위 정보를 퍼뜨릴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한국 메신저 서비스의 사적인 메시지 검열과 같은 야당의 이런 터무니없는 입법, 사생활에 대한 통제적 개입, 그리고 심지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직접적인 위협. 이 모든 것이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말이죠. 제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중국과 북한을 연상시키는 상황에 대한 인상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곧 공산주의 중국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회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밤새 투쟁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동안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에게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데 그래도 싸울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 쉽고 빠르게 진정될 투쟁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진행된 방식은 최근 몇 달 동안 더욱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두 진영이 기본적으로 더 이상 합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국내외의 수많은 도전 과제들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양극화된 한국 한가운데서 분열된 나라에서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희망을 주는 몇 가지 개인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곧 다시 하나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설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미 국내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또는 역설적인 것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가장 비민주적인 일로 여겨지지만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으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가며 극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구에게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한 의견을 표현하는 국민, 취약한 제도, 그리고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영향력 시도가 이 나라를 시험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주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